내일부터 저 과부를 관노비로 넘기겠다. 빼앗긴 집, 빼앗긴 논, 빼앗긴 남편의 유품. 그리고 이제 이름마저 빼앗길 차례였습니다. 찢긴 붉은 보자기 조각이 마당에 흩어졌고 연화는 무릎으로 기어가 그것을 주워 담았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기댈 곳 하나 없는 과부가 권세 높은 아전의 소나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6070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옛날 옛적 경기도 남양주 산기슭에 작은 초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피어나는 연기조차 가늘고 힘없이 흩어지던 집이었지요. 그 집에 연화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과부였으나 연화는 시어머니 강씨를 업고 날마다 산에 올랐습니다.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봄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던 아침, 연화는 낡은 붉은 보자기에 뿌리와 잎을 하나씩 담았습니다. 손등에 흙이 묻어도 닦을 겨를이 없었지요. 등에 업힌 강씨는 오르막마다 기침을 한 번씩 토해냈습니다. 연화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발이 미끄러지면 발가락에 힘을 주었고 무릎이 떨리면 숨을 더 깊이 들이쉬었지요. 이것만 바라도 죽은 남편 제사상은 차리겠습니다. 연화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강씨는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가만 조용히 붉어졌지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연화는 약초 꾸러미를 고쳐 메었습니다. 보자기 끝을 다시 묶으며 어깨에 힘을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강씨는 밤마다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헛간 구석에 놋반지 하나가 있었는데 강씨는 기침이 잦아들 때면 그 반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아들이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연화는 모른 척했습니다. 불씨를 살리고 미음을 끓이고 강씨 등을 토닥이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도 잠은 쉬 오지 않았지요. 장터에서 약초를 판 날, 연화는 떡 한 조각을 사왔습니다. 그것을 반으로 갈라 하나는 강씨 앞에, 하나는 자기 앞에 놓았습니다. 개 한 마리가 옆에 앉아 침을 질질 흘렸지요. 어머니 먼저 드십시오. 강씨가 조각을 집어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오래오래 씹었습니다. 떡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 순간을 오래 붙들고 싶어서였지요. 봄 안개가 걷히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낙엽이 쌓였습니다. 연화의 손은 해마다 조금씩 거칠어졌고 강씨의 기침 소리는 해마다 조금씩 잦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딱하게 여겼습니다. 허나 딱하게 여기는 것과 도와주는 것은 다른 일이었지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한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고요한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박노인이 수군거렸습니다. 강씨 집안 논문서가 아직 살아있다더라. 연화는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렸습니다. 죽은 남편이 논문서를 남겨두었다면 벌써 알았을 테니까요. 그런 것은 없다고. 연화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단 도포 자락을 번들거리며 낯선 무리가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먼 친척이라 자처하는 아전 최만식이었습니다. 관아 말단들이 뒤를 따랐고 그들의 발걸음은 하나같이 기름을 바른 듯 미끄러웠습니다. 최만식이 강씨 집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장독, 금 간 기둥, 이끼 낀 돛돌, 눈이 느렸습니다. 느릿느릿 훑다가 마지막으로 강씨의 치맛자락에 멈추었습니다. 그는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은 아들이 남긴 빚이 꽤 많다더군. 연화의 얼굴빛이 굳었습니다. 강씨가 벌벌 떨며 손을 치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놋반지가 있는 쪽이었습니다. 최만식의 눈이 그 손끝을 놓치지 않았지요. 며칠 안에 다시 오겠소. 그는 그것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인들이 사부작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당에 발자국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우물가에서 붉은 보자기를 빨았습니다. 비비고 헹구다 손을 베었지요. 핏물이 물속으로 번졌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 붉은 빛이 불길하게 흔들렸습니다. 연화는 손을 물속에 담근 채 한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안채에서 강씨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화가 헛간으로 들어서자 강씨가 놋반지를 연화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연화의 손을 꼭 감쌌습니다. 절대 남에게 보이지 마라. 강씨의 목소리는 가늘었으나 눈빛은 또렷하였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지를 붉은 보자기에 쌌소. 품 안에 넣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도록 최만식의 하인 하나가 초가집 담장 밖을 서성였습니다. 연화는 창호지 틈으로 그 그림자가 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림자가 사라진 뒤에도 연화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강씨의 기침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은 불씨로 물을 데웠지요. 따뜻한 물 한 그릇을 들고 강씨 곁에 앉았습니다. 강씨가 그릇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너는 왜 울지 않느냐?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울어봤자 배가 불러지지 않으니까요. 강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연화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도록 방 안에 남았지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굴뚝 연기도 없는 밤이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아침, 최만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관아 장부처럼 생긴 종이 묶음이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군데군데 곰팡이 자국까지 피어 있었지요. 최만식이 그것을 마당에 탁 내던졌습니다. 죽은 서방이 진 빈문서요. 도장까지 찍혀 있으니 부인하지 마시오. 연화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씨를 읽는 동안 손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이런 빚은들은 적도 없습니다. 최만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들은 적이 없다고 없는 빚이 되진 않소. 강씨가 문지방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내 아들은 그런 돈을 빌린 적이 없어. 최만식은 강씨를 한번 훑어보더니 돌아서서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하인들이 마당으로 흩어졌습니다. 장독 하나에 딱지를 붙였습니다. 항아리에도 붙였습니다. 마루 기둥에도 붙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담장 밖에 모여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연화는 장독 앞에 서서 딱지가 붙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발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으로도 밖으로도 나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담 밖에 모인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압류 딱지래. 저 집 이제 없어지는 거야? 연화는 그 목소리를 들었으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최만식이 말했습니다. 사흘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을 비우시오. 하인 하나가 마루를 발로 쾅 찼습니다. 다른 하인이 키득거렸습니다. 강 씨가 그 자리에서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며느리는 봐주시오. 죄가 없는 아이요. 최만식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연화가 강 씨에게로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무릎이 진흙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 씨가 숨이 막혀 쓰러졌습니다. 기침이 멎지 않았습니다. 등을 두드려도 따뜻한 물을 먹여도 소용이 없었지요. 연화는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의원 집까지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시어머니가 숨을 못 쉽니다. 빨리 좀 와주십시오. 의원이 약 가방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연환의 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최만식의 하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인지 하인은 의원의 팔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압류 중이오. 약값을 먼저 내시오. 연화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위태롭습니다. 하인이 비웃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의원도 없소. 의원은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연화는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쫓아가서 될 일이 아님을 알았으니까요. 발이 저절로 광 쪽으로 향했습니다. 광문을 열었습니다. 된장 항아리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쌀독에도 딱지가 붙어 있었지요. 연화는 그 안에서 딱지가 붙지 않은 것을 찾았습니다. 부엌 광에 들어가 손을 더듬었습니다. 통은 텅 비어 있었고 바닥에 쥐가 갉아먹다 남긴 좁쌀 몇 알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모아 쥐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솥에 물을 붓고 불을 피웠습니다. 좁쌀 몇 알로 끓인 미음이었지요. 그 미음 한 그릇을 강 씨에게 들고 갔습니다. 강 씨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 들었습니다. 한 모금 삼켰습니다. 두 모금을 삼켰습니다. 기침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연화는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 강 씨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밤이 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최만식이 돌아가며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흘 뒤에 다시 오겠소. 그 말이 마당에 박힌 딱지처럼 좀처럼 떼어지지 않았지요. 연화는 강 씨가 잠든 뒤에도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장작을 아끼면서도 꺼뜨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불씨가 살아있는 한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사흘. 연화는 그 시간을 셌습니다. 첫째 날에는 마을 어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죽은 남편 대신 사정을 말하고 빚이 사실이 아님을 증언해 달라 부탁했지요. 어른들은 고개를 숙이며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최아전의 눈밖에 나면 우리도 끝이요. 둘째 날에는 장터를 돌았습니다. 약초 꾸러미를 팔아 돈을 마련해 보려 했으나
상인들이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그 집 물건은 못 사오. 최아전한테 찍히기 싫소. 연화는 보자기를 접어 품에 넣고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빗방울이 마당을 두드리기 시작했지요. 셋째 날이었습니다.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한 오후. 최만식이 관노들을 데리고 들이닥쳤습니다. 횃불을 들고 왔습니다. 빗속에서도 불꽃이 꺼지지 않았지요. 관노들이 거침없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연화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직 사흘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최만식이 피식 웃었습니다. 해가 지면 사흘이요. 명을 받은 관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짝을 뜯었습니다. 이불을 끌어다 마당에 던졌습니다. 부엌 살림을 마루 밖으로 밀어냈지요. 강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연화가 달려가 강씨를 감쌌습니다. 두 사람이 뒤엉켜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빗물이 쏟아졌습니다. 관노들이 방 안까지 들어가 뒤지는 동안 연화는 강씨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강씨는 힘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일어서지를 못했지요. 연화가 강씨를 업었습니다. 등에 강씨의 몸이 얹혔습니다. 뼈만 남은 몸이었습니다. 연화는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을 안길을 걸었습니다. 빗물이 길 위에 흘렀고 발이 그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웃집 앞을 지났습니다. 살인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다음 집도 닫혀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두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젖은 집신이 지늘게 빠져 한 발짝 뗄 때마다 소리를 냈습니다. 담장을 나서려 할 때 최만식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빚쟁이 집안의 자비는 없소. 마을 사람들이 창호지 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붉은 보자기에 놋반지와 제사상 숟가락만 챙겨 나왔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연화와 강씨는 마을 끝자락, 폐가가 된 주막 헛간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붕이 낡아 빗물이 새었습니다. 구석에 짚을 모아 강씨를 눕혔습니다. 강씨는 눕자마자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등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연화가 등을 두드리며 헛간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작을 찾았습니다. 젖어 있었습니다. 부싯돌을 꺼냈습니다. 연화는 손이 빨개지도록 부싯돌을 쳤습니다. 불꽃이 한 번, 두 번, 세 번 튀었습니다. 집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젖은 장작이 불길을 받지 않았습니다. 연기만 자욱하게 올라왔습니다. 눈이 매웠습니다. 연화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연기인지 손등으로 닦아도 분간이 되지 않았지요. 강씨가 젖은 집 위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라도 살아라. 연화가 강씨 손을 잡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람이 헛간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강씨 위에 덮었습니다. 강씨가 말렸습니다. 내가 얼어 죽는다. 괜찮습니다. 저는 움직이면 되니까요. 연화는 일어서서 헛간 안을 살폈습니다. 뭐라도 더 찾아보려 했지요. 빗물에 녹아 내려앉은 흙벽, 낡은 사다리, 썩어가는 상자 몇 개,
그중 천장 들보 위에 걸린 상자 하나가 빗물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쿵 하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연화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상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헛간 틈으로 들어오는 빛속 달빛을 모아 들여다보았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오래된 종이 몇 장이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토지 문서였습니다. 연화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글자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남양주 논면 맞이기. 강씨 집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온전히 남아있는 문서였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붉은 보자기 속에 넣었습니다. 놋반지와 함께 단단히 묶었습니다. 강씨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연화는 보자기를 품 안에 넣고 강씨 곁에 다시 앉았습니다. 강씨의 기침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연화가 등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기침이 잠잠해질 때까지 계속 두드렸습니다. 강씨가 겨우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그건 꼭 지켜라. 연화가 품 안의 보자기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단단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안 죽습니다. 강씨가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요. 빗소리가 헛간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바람도 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종이 한 장이 판세를 뒤집게 될 줄, 그 밤의 연화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헛간에서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낮에는 산을 오르고 밤에는 짚을 깔고 누웠습니다. 지붕 틈으로 별이 보이는 밤에는 강씨가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화는 들은 척 안 들은 척 누워 있었지요. 그러나 실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씨의 목소리가 있는 한 아직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강씨의 기침은 줄지 않았고 연화의 밥은 하루가 다르게 줄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끼니를 잇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나갔더니 상인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약초를 내밀면 받지 않았고 나무를 내밀어도 외면했습니다. 최아전이 명을 내렸소. 저 집 물건은 사고 팔지 말라고. 한 상인이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화는 약초 꾸러미를 다시 들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날에는 산으로 올라 나무를 뜯었습니다. 어떤 것은 먹을 수 있었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쳐 있었을까요? 눈이 흐려졌을까요? 어느 날 잘못 뜯어 온 풀을 강씨 국에 넣어버렸습니다. 독초였습니다. 강씨가 저녁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등을 두드리며 밤새 강씨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구토가 멎었습니다. 강씨가 연화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죽지 않았다.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씨의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지요. 뜨거운 것이 눈 밑으로 흘렀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강씨가 깰까봐, 강씨가 더 미안해할까봐 끝끝내 소리를 삼켰습니다. 헛간 밖에서 바람이 울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의원에게 달려가 보려 했으나 문마다 닫혀 있었습니다. 최아전 눈 밖에 나기 실소. 한 의원이 문을 반쯤 열었다가 연화의 얼굴을 알아보고 다시 닫아버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연화는 의원집 문 앞에 섰어.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뒤를 돌아 걸었습니다. 최만식의 탄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우물 사용까지 막았습니다. 우물 곁에 하인을 세워두고 연화가 다가가면 내쫓게 했지요. 연화는 밤마다 마을 끝 개울로 내려갔습니다. 달이 밝은 밤에는 괜찮았습니다. 달도 없는 밤에는 더듬어 가야 했지요. 돌에 발을 채이고 진흙에 빠지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헛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물로 강씨 얼굴을 닦이고 그 물로 미음을 끓였습니다. 강씨는 미음 그릇을 받을 때마다 연화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대신 말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노인이 헛간 앞을 지나다 주위를 살피며 멈추었습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서야 발을 헛간 쪽으로 옮겼지요. 연화가 나오자 박노인이 쪼그려 앉으며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가, 들어라. 문서 나머지가 관아 창고 안에 있다더라.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박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이상은 묻지 마라. 내가 아는 건 그것뿐이다. 박노인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섰어. 헛간 안쪽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을 가슴 속에 넣었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지 않아 박노인이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누군가 최만식에게 일렀습니다. 박노인은 마당에서 곤장을 맞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연화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비명이 들릴 때마다 연화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광경을 눈에 새겨두겠다고 생각했지요. 곤장 소리가 멎자 박노인이 마당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무도 일으켜 세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걸어갔습니다. 최만식의 하인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리 비켜. 연화는 비키지 않았습니다. 하인이 팔을 잡아챘습니다. 연화가 뿌리쳤습니다. 결국 연화는 관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박노인이 문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연화는 관아 담장 밖에서 서성였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는 관아 창고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담장 너머 관아 지붕이 보였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까지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며칠 뒤였습니다. 마을 서쪽 들판에서 풍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환의 집안 논이었습니다. 최만식이 그곳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술상이 들판 한가운데 펼쳐져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 놓인 그릇들이 눈에 익었습니다. 연화는 담장 밖에 섰어.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 놓인 그릇들이 눈에 익었습니다. 연환의 집안 제사 그릇이었습니다. 빼앗아 간 것들이었지요. 연화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상 위의 음식이 무엇인지도, 최만식이 몇 번째 잔을 드는지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만식이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과부 하나쯤은 밟아도 티도 안 난다. 하인들이 따라 웃었습니다. 연화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담장을 잡은 손이 휘어졌지요. 강 씨가 연화 옆에 서 있었습니다. 기침을 참으며 그 광경을 바라보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최만식이 하인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강씨 노파를 데려오너라. 하인들이 담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화가 앞을 막았습니다. 어르신은 아픈 사람입니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인이 연화를 옆으로 밀쳐냈습니다. 연화가 다시 앞으로 섰습니다. 이번에는 두 하인이 양쪽에서 팔을 잡았습니다. 연화가 뿌리쳤습니다. 3번 뿌리쳤습니다. 그래도 결국 막지 못했습니다. 강 씨가 마당 안으로 끌려왔습니다. 최만식이 강 씨 앞에 앉아 낮고 느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머지 문서가 어디 있소? 말하면 내 조용히 넘어가겠소. 강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만식이 술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나이가 몇이오? 이 고생을 더 하고 싶소. 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래도 열지 않았습니다. 최만식이 잔을 내려놓으며 손짓했습니다. 하인이 강 씨를 마당에 내던졌습니다. 연화가 달려갔습니다. 강 씨를 일으켜 안았습니다. 최만식이 놋반지를 가리켰습니다. 강 씨 손에 끼어 있던 반지였습니다. 그것도 압류 물건이요. 하인이 강 씨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뽑았습니다. 강 씨가 손을 뻗었으나 반지는 이미 하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 손이 멀어졌습니다. 아들 것이요. 내 아들 것이요. 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만식이 반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손을 털었습니다. 연화가 들고 있던 붉은 보자기를 하인이 낚아채 뜯어버렸습니다. 찢긴 보자기 조각이 마당에 흩어졌습니다. 안에서 놋반지가 튀어나왔습니다. 하인이 그것도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연화가 무릎으로 기어가 보자기 조각을 주워 담았습니다. 하인이 비웃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조각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담장 안쪽에서 창문 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최만식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저 과부를 관노비로 넘기겠다. 연화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인들이 키득거렸습니다. 관노비로 넘어가면 도망도 못 치지. 이름도 없어지는 거야. 최만식이 하인들을 이끌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논두렁을 지나 멀어졌습니다. 풍악 소리도 멀어졌습니다. 강 씨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연화가 강 씨를 받아 안았습니다. 강 씨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연화가 뺨을 어루만지며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강 씨가 실눈을 떴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연화가 강 씨를 업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도 없었습니다. 연화의 발에서 피가 났습니다. 어느 돌에 찍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 씨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강 씨가 등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너한테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연화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강 씨가 잠잠해졌습니다. 연화의 등이 강 씨의 체온으로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 하나를 붙들고 연화는 걸었습니다. 달도 없었습니다. 연화의 발에서 피가 났습니다. 어느 돌에 찍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 씨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길이 끊기는 곳에서 연화는 멈추었습니다. 왼쪽에 내리막, 오른쪽에 바위. 연화는 왼쪽을 택했습니다. 발이 내리막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어디선가 불빛이 보였습니다. 산사의 등불이었지요. 연화가 그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산짐승 울음이 멀리서 들렸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연화는 산길을 걸었습니다. 산사에 닿았을 때는 똥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연화는 산문 앞에 무릎을 꿇고 기척을 냈습니다. 잠시 뒤 승려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등불을 든 채 연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연화 등에 엎인 강 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승려는 말없이 문을 더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법당 옆 작은 방으로 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불씨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강 씨를 내려놓으며 손이 풀렸습니다. 밤새 강 씨를 붙들었던 손이 마침내 힘을 잃었지요. 강 씨가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말없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연화가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승려가 쌀죽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연화가 그릇을 받아 강 씨 앞에 놓았습니다. 강 씨가 손을 저었습니다. 먼저 먹어라. 어머니, 드셔야 합니다. 두 사람이 번갈아 권하다. 결국 반씩 나누었습니다. 죽 한 그릇을 둘이 나눠 먹기에도 모자랐지요. 연화는 자기 몫을 다 먹지 않았습니다. 강 씨 숟가락이 비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은 것을 슬쩍 강 씨 쪽으로 밀었습니다. 강 씨가 그릇을 내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눈이 멀었냐? 식으면 맛이 없으니까요. 강 씨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을 다 먹었습니다. 날이 밝자 연화는 산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장작이 필요했습니다. 강 씨를 따뜻하게 해야 했으니까요. 숲 안쪽으로 들어가 마른 나뭇가지를 꺾었습니다. 눈이 쌓인 비탈이었습니다. 한 발을 잘못 디뎠습니다. 발이 눈 아래 얼음을 밟았고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절벽 아래로 굴렀습니다. 바위 모서리에 손바닥이 긁혔습니다. 살이 벗겨졌습니다. 연화는 일어서서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옷고름을 찢어 손에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뭇가지를 주워 담았습니다. 산사로 돌아와 불을 피웠습니다. 손이 욱신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 씨가 불 옆에서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연화가 등을 두드렸습니다. 다친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감은 옷고름에 핏물이 배어 나왔지요. 그날 저녁 승려가 연화를 불렀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노비 명부에 이름이 올랐다 하오. 연화의 손이 멎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어제 관하에서 방을 붙였소. 내가 직접 보았소. 연화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관노비가 되면 이름을 잃습니다. 연화라는 이름도
남편의 아내였다는 것도, 강 씨의 며느리라는 것도 전부 지워집니다. 이름 없이 일만 합니다. 죽을 때도 이름 없이 묻힙니다. 연화는 무릎 위에 손을 놓고 한동안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연화는 가만히 보았습니다. 꺼지지 않았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을 보다가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쪽에서 강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혼미한 목소리였습니다. 잠이 든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요. 관아 창고 기둥 밑에 연화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강 씨는 눈을 감은 채였습니다. 창고 기둥 밑 연화가 강 씨 곁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기침이 한 번 터져 나오고 강 씨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연화는 한동안 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침이 잦아드는지 확인하며 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연화는 품속의 보자기 조각을 꺼냈습니다. 관아 창고, 기둥 밑, 두 개의 말을 놓고 생각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보였습니다. 눈이 쌓인 마당이었습니다. 달이 없어도 눈이 빛을 받아 사방이 희부연하게 밝았지요. 연화는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강 씨가 있었으니까요. 눈물이 식기 전에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더 나올 것이 없어질 때까지 울었습니다. 산사법당에서 목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눈 위에 퍼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매로 닦았습니다. 소매가 젖었습니다. 발 아래 눈 속에 무언가 붉은 것이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 꺼냈습니다. 붉은 보자기 조각이었습니다. 산길을 걸어오는 동안 품에서 빠져나왔던 것이지요. 연화는 그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젖어 있었습니다. 연화가 손 안에서 꼭 쥐었습니다. 조각이지만 아직 붉었습니다.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쌓인 눈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고 눈발이 옆으로 날렸습니다. 연화는 강 씨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산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보라를 뚫으며 마을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관아까지는 한시진 거리였습니다. 연화는 뛰지 않았습니다. 뛰면 눈 위에 발자국이 깊이 남으니까요. 천천히 눈발에 묻히듯 걸었습니다. 마을을 가로질러 가는 동안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났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서 한 박자 멈추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짖음이 잦아들었습니다. 관아 뒷담에 닿았습니다.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보라가 그들의 시야를 막았습니다. 파수꾼들이 처마 밑으로 몸을 피한 틈에 연화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창고 문을 찾았습니다. 쇠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손에 쥔 것이 없었습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담장 밑에 떨어진 녹슨못 하나를 주었습니다. 자물쇠 구멍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딸깍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창고 문을 밀었습니다. 삐그덕 소리가 났습니다. 연화가 멈추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리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파수꾼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연화는 창고 안으로 몸을 납작하게 붙였습니다.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멀어졌습니다. 연화는 숨을 다시 쉬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기둥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기둥. 밑을 파헤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기둥. 파헤쳤습니다. 돌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둥 앞에 쭈그렸습니다. 흙을 긁었습니다. 손톱이 부러졌습니다. 더 긁었습니다. 무언가 닿았습니다. 단단하고 납작한 것이었습니다. 꺼냈습니다. 헝겊에 쌓인 꾸러미였습니다. 연화가 헝겊을 풀었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여러 장이 겹쳐 있었지요. 어두워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훑으니 알 수 있었습니다. 도장 자국이 여러 군데 찍혀 있었고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토지대장이었습니다. 다른 종이들은 달랐습니다. 숫자가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만식이 만든 위조 장부였습니다. 두 묶음이 함께 들어 있었던 것이지요. 진짜 문서가 있었고 위조 문서가 있었습니다. 나란히 묶여 있었습니다. 최만식이 증거를 지우지 못하고 숨겨두었던 것이지요. 이 종이들이 법정에 서는 날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두 손으로 꾸러미를 쥐었습니다. 손이 흙투성이었습니다. 손톱 아래에 창고 흙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창고 문 밖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라군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냐? 거기 누가 있느냐? 연화는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연화는 문서를 붉은 보자기 조각으로 감쌌습니다. 예전에 찢겼던 그 조각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품 안에 넣었습니다. 창고 문을 살며시 열고 눈보라 속으로 나왔습니다. 담장을 넘어 마을 안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리 오시오. 박노인이었습니다. 문 뒤에 숨어 있다가 연화를 잡아당겼습니다.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노인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암행어사가 근처를 돈다더라.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모른다. 하지만 며칠 안에 이 고을에 들 것이라 한다. 박노인이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곤장 맞은 자국이 남은 손이었습니다. 문서를 쥐고 있어라. 반드시 쓸 날이 온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나설 수는 없다. 나이도 있고 몸도 성치 않아. 알겠습니다. 그러나 도울 방법을 찾겠다. 두 사람은 골목 안에서 헤어졌습니다. 박노인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연화는 산사 승려를 찾아갔습니다. 꾸러미를 품에서 꺼내 승려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잡히거든 이것을 암행어사께 전해 주십시오. 승려가 꾸러미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는 합장하고 일어섰습니다. 산사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눈보라는 그쳐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연화는 한동안 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고 눈발이 옆으로 날렸습니다. 산사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눈보라는 그쳐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연화는 한동안 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마을 주막에 낯선 일행이 들었습니다. 허름한 차림이었습니다. 삿갓을 눌러 쓴 자가 셋, 보따리를 맨 자가 둘. 그들은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고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주막 주인도 무심코 넘겼지요. 그 무렵 최만식은 아무것도 모른 채 관아 마당에서 잔치 준비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연환의 집안 논을 새 문서로 넘긴 날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인들이 상을 차리고 기생을 불렀습니다. 최만식은 사랑채에서 술잔을 들며 흡족한 얼굴로 웃었지요. 그러나 박노인은 알아보았습니다. 삿갓 쓴 자의 눈빛, 허리 아래 짤막하게 숨긴 마패, 암행어사 일행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다음 날 새벽 산사 승려를 찾아갔습니다. 문서 꾸러미를 받아 주막 뒷길로 돌아 들어갔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마을을 덮고 있었지요. 박노인은 주막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포졸이 열었습니다. 삿갓 쓴 어사가 안에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꾸러미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어사가 꾸러미를 받아들었습니다. 헝겊을 풀었습니다. 종이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천천히 등불 아래에서 읽었습니다. 한 장을 넘기고 또 한 장을 넘겼습니다. 위조 장부가 나왔습니다. 진짜 토지대장이 나왔습니다. 두 종이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도장 위치가 달랐습니다. 서명체가 달랐습니다. 다 읽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 아전의 죄가 깊구나. 곁에 포졸 하나가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어사가 박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을 구한 사람이 누구요?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강씨 집안 며느리입니다. 이 마을에서 쫓겨난 과부요. 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오시오. 연화가 주막에 당도한 것은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몰골이 초라했습니다. 저고리는 헤어졌고 버선은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친 손에는 천이 감겨 있었지요. 연화는 어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죽은 남편의 일, 최만식이 들이민 위조 문서, 집에서 쫓겨난 날, 강씨가 관아 창고를 중얼거린 밤, 눈보라 속에서 기둥 밑을 파헤친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어사는 중간에 2번 끼어들었습니다. 한 번은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한 번은 문서를 얻은 방법을 다시 듣기 위해. 연화는 2번 다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사가 듣는 내내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관아에서 모든 죄를 밝히겠소.
연화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가슴 안에 오래 꽉 막혀 있던 것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지요. 무릎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어서려 해도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사가 말했습니다. 일어나시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소. 연화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허리를 폈습니다. 그러자 어사가 처음으로 연화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깊었고 광대 아래가 파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굶고 버텨온 얼굴이었지요. 어사가 이 문서를 포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밥을 가져다 드려라. 포졸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막 뒷문 쪽에서 발소리가 급하게 멀어졌습니다. 포졸이 문을 열었습니다. 뒷길에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달아난 자국이었습니다. 어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쫓지 마시오. 포졸이 멈추었습니다. 어사 또 저자가 최만식에게 달려가면 달려가라 하시오. 어사가 문서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어차피 끝납니다. 연화는 주막 문 앞에 섰어 어둠 속 발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아난 발자국은 빠르고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달아난 자의 걸음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발자국 끝을 눈으로 쫓다가 고개를 거두었습니다. 뒤를 돌았습니다. 주막 안에 불빛이 있었습니다. 어사가 문서를 다시 펼쳐 읽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문 사이로 새어나와 연화의 발치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날이 밝으면 모든 것이 가려질 터였습니다. 연화는 주막 문지방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내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최만식의 사랑채에 불이 켜졌습니다. 한밤중에 깨어난 최만식 앞에 하인 하나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날이 주막에 암행어사가 들었습니다. 문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최만식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술잔이 마루 위에서 굴렀습니다. 문서라니? 어느 문서 말이냐? 관아 창고 것입니다. 강씨 집 며느리가 가져다 준 듯합니다. 최만식이 하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걸 이제 말하는 거냐? 하인이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최만식이 손을 놓았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이었지요. 발이 빨랐습니다. 촛불을 들고 창고로 달렸습니다. 빗장을 뽑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기둥 앞에 쭈그렸습니다. 손으로 흙을 파헤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멍만 남아 있었습니다. 최만식이 흙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파헤쳐진 구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흙뿐이었습니다. 그 흙 안에 자신의 운명이 묻혀 있었음을 최만식은 그제야 알았겠지요.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짐을 꾸려라. 지금 당장. 하인들이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보따리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말이 끌려 나왔습니다. 최만식이 도포를 걸치며 소리쳤습니다. 한양으로 간다. 아는 대감 댁에 숨으면 돼. 하인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장롱을 뒤졌습니다. 돈주머니를 챙겼습니다.
마구간에서 말 두 피를 꺼냈습니다. 최만식은 마루 위에서 발을 굴렀습니다. 빨리, 빨리 움직여. 별이 지고 동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지요. 최만식은 그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아 정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둥, 둥, 둥. 북소리였습니다. 해벽 북소리는 관아 마당에서 울리는 것이었지요. 최만식이 멈추었습니다. 보따리를 든 하인도 멈추었습니다. 말도 귀를 세웠습니다. 북소리가 3번 울리고 나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낭낭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최만식의 손에서 도포 자락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인들이 보따리를 떨어뜨렸습니다. 관아 담장 밖에서 횃불 빛이 번졌습니다. 포졸들이 관아 사방을 에워쌌습니다. 뒷담으로 빠져나가는 길도 막혀 있었습니다. 옆 골목도 막혀 있었습니다. 최만식이 두리번거렸습니다. 빠져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 하나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사가 관아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삿갓을 벗었습니다.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아전 최만식은 나오라. 최만식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지요. 어사가 최만식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위조 문서로 백성의 땅을 빼앗고 죄 없는 과부를 관노비로 넘기려 한 죄. 다 알고 있소. 최만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사또 제가 억울합니다. 저는 다만 합당한 빚을 받으려 한 것뿐이고. 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말이 멈추었습니다. 문서가 있소. 최만식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할 말이 없었지요. 최만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억지로 꿇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리가 풀린 것이었지요. 포졸이 다가와 포승줄을 꺼냈습니다. 최만식이 두 손을 뒤로 넘겼습니다. 줄이 손목을 감았습니다. 마당 밖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지요. 연화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최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횃불 빛이 최만식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얼굴은 크고 번들거렸던 예전과 달리 작고 납작해 보였습니다. 최만식이 눈을 들었습니다. 연화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만식이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박노인이 연화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없이 나란히 섰습니다. 박노인의 등에는 아직 곤장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새벽 바람이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오지 않을 것 같던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새벽 북소리를 듣고 어사 출두 소리를 듣고 하나둘 발걸음을 옮긴 것이지요. 마당 한가운데 의자가 놓였습니다. 어사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포졸들이 좌우에 섰습니다. 최만식이 마당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포승줄이 두 손을 묶고 있었지요. 어사가 포졸에게 눈짓했습니다. 포졸이 문서 두 묶음을 가져다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어사가 첫 번째 묶음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관아에 등록된 토지대장이요. 두 번째 묶음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그대가 만든 빈문서요. 두 종이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날짜가 다르오. 도장 위치가 다르오. 글씨체가 다르오. 마당을 둘러싼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최만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빚을 받으려 한 것뿐이옵니다. 문서는 죽은 자가 남긴 것이고, 어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죽은 자가 남긴 문서에 어찌 살아있는 자의 도장이 찍혀 있소. 최만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빈문서의 도장은 그대 관아 서리의 것이요. 죽은 남편의 도장이 아니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만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이옵니다. 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착오라 했소. 예. 소인이 미처 확인을 못하고 관아 창고 기둥 밑에 문서를 숨겨둔 것도 착오요? 최만식이 입을 벌렸다가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을 데려오시오. 포졸이 마당 쪽 문을 열었습니다. 연화가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연화는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헤어진 저고리였습니다. 다친 손에 천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걸음은 곧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연화의 얼굴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때 창문 뒤에서 보기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어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연화입니다. 죽은 강씨 집안 며느리입니다. 집에서 쫓겨난 것이 사실이오? 사실입니다. 관아 창고에서 문서를 꺼낸 것도 그대요? 그렇습니다. 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말해 보시오. 연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말을 이어가면서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빈 문서가 들어오던 날, 장독에 딱지가 붙던 날, 비 오는 밤 집에서 쫓겨나던 날, 시어머니 강씨가 마당에 내던져지던 날, 연화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둘러싼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발을 구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화가 말을 마쳤습니다. 마당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한 번 지나갔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참고 있는 것이었지요. 어사가 최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이 있소. 최만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다만 그만하시오. 어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최만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사가 선고했습니다. 아전 최만식. 위조 문서로 백성의 토지를 강탈하고 무고한 과부를 관노비로 넘기려 한 죄. 관직을 박탈하고 유배에 처하오. 최만식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씨 노인은 앞으로 나오시오. 박 노인이 절룩이며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사가 말했습니다. 억울하게 곤장을 맞은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오.
박씨 노인은 죄가 없소. 박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손뼉을 쳤습니다. 1명, 2명, 3명.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친 손이었습니다. 흙이 박혀 있었습니다. 손톱이 부러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신문이 끝난 뒤였습니다. 어사가 포조를 불렀습니다. 압류된 토지 문서를 가져오시오. 포졸이 관아 안으로 들어갔다가 문서 꾸러미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사가 그것을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그대 것이오. 연화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종이 꾸러미가 두 손 안에 놓였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오래도록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사가 말했습니다. 빼앗긴 논도 돌아올 것이오. 집도 돌아올 것이오.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울 자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지요. 감사합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어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연화는 마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잠시 후 강씨가 들어왔습니다. 산사 승려가 부축하며 데려왔습니다. 강씨가 연화를 보았습니다. 연화가 강씨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씨가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화가 앞으로 가서 강씨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초가집 수리가 끝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진해서 나섰습니다. 문짝을 달아주었습니다. 이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쌀 한 마를 놓고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쫓겨날 때 고개를 숙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연화 앞에 서더니 말했습니다. 그때 나오지 못해서 미안했소. 연화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연화가 강씨를 업었습니다. 그 길을 전에도 걸었습니다. 비 맞으며 걸었고, 눈 맞으며 걸었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봄 햇살 아래를 걸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연화를 보고 멈추었습니다. 그냥 바라보다가 다시 뛰어갔습니다. 강씨가 등에서 말했습니다. 집이 보인다.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가지붕이 보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달라 보였습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박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노빤지였습니다. 최만식에게 빼앗겼던 것이었지요. 포졸이 최만식의 짐을 뒤지다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이 강씨 앞에 무릎을 꿇고 반지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강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지가 손가락에 끼워졌습니다. 강씨가 그 손을 들어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아들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반지 안쪽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 씨가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쓸었습니다. 천천히 여러 번 강 씨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연화도 보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눈에도 무언가 고였습니다. 이번에도 참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강 씨를 등에서 내려 마루에 앉혔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피웠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가늘고 힘없이 흩어지던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뭉글뭉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루에 앉은 강 씨가 그 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 귀퉁이에 이름 모를 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지요. 연화가 소태살을 안쳤습니다. 밥 짓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래된 솥이 오래된 소리를 냈지요. 그 소리가 초가지 반에 가득 찼습니다. 강 씨가 마루에서 말했습니다. 된장 좀 풀어라. 예. 파도 좀 넣고. 예. 강 씨가 또 말했습니다. 밥이 타겠다. 연화가 웃었습니다.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오랜만의 웃음이었습니다. 맹자께서도 말씀하셨지요.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몸을 수고롭게 하나니 고통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밤 버텨내고 있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손에 쥔 붉은 보자기 조각은 무엇입니까? 아직 남아 있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